나 이창호는 맑은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장남 이재필에게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예금 30억을, 차남 이재홍에게 강남구 빌딩과 예금 30억을, 그리고 막내딸 이주은에게는 어머니의 재봉틀 하나를 준다. 이주은은 62의 나이에도 여전히 소녀 같은 눈빛을 간직한 여인이었습니다. 키는 작지만 고든 자세로 늘 다른 이들의 시선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었지요. 30대 초반부터 20년 넘게 부모님을 간병하며 자신의 삶은 뒤로 밀어둔 채 살아왔습니다. 한때는 패션 디자인을 배우고 싶었던 꿈이 있었지만 서울에서 성공한 오빠들과 달리 막내딸 주은의 삶은 청송읍 사랑채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주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그 손은 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어머니의 등을 닦고 집안일을 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틈이 없었지요. 그래도 주은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적은 아버지와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가끔씩 명절에만 내려오는 오빠들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는데 익숙해졌어요. 주은의 내면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의무감과 자신만의 삶에 대한 갈망 사이에서 그녀는 늘 전자를 택했지요. 하지만 깊은 마음속에서는 언젠가는 나도 라는 작은 꿈이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주은의 진짜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동생이 아닌 이주은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 목표는 너무나 소박하면서도 그녀에게는 거대한 산처럼 높게만 느껴졌습니다. 도드라지는 검은 상복을 입은 주은의 표정에는 깊은 슬픔보다는 긴 여정이 끝났다는 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미지의 두려움도 함께였지요.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은 아버지의 발인을 마친 날 공증된 유언장 앞에서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스름한 겨울 새벽, 청송읍 장례식장은 오래된 나무처럼 침묵했습니다. 이주은은 아버지의 관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지요. 62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주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거칠었고 마디마디가 굵었으며 손톱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20년간의 간병이 남긴 흔적이었죠. 이제 가십시오, 아버지. 주은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렸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미 오래전에 모든 눈물을 다 쏟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발인을 마친 후 가족들은 유산 분배를 위해 장례식장 안의 작은 방에 모였습니다. 첫째 오빠 이재필은 공기업 임원답게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둘째 오빠 이재홍은 대기업 전무라는 지위가 무색하지 않게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지요. 그들 사이에서 검은 상복을 입은 주은은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공증인 분이 오셨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의 말에 세 남매는 고개를 들었어요. 곧이어 딱딱한 구두 소리와 함께 중년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고인의 유언장입니다. 공증인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방 안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읽어주시죠. 재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공증인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나 이창호는 맑은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장남 이재필에게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예금 30억을, 차남 이재홍에게 강남구 빌딩과 예금 30억을, 그리고 막내딸 이주은에게는 어머니의 재봉틀 하나를 준다. 주은은 숨을 멈췄어요. 시간이 멎은 듯 했습니다. 둘째 오빠 재홍이 잠시 주은을 바라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지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증인의 말에 세 남매는 차례로 펜을 들었어요. 주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주은아, 아버지가 너한테 혹시 뭐 다른 거 남긴 건 없니? 둘째 오빠 재홍이 불쑥 물었어요. 없습니다, 오빠. 주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오빠들이 물어보던 질문이었지요. 행방이 묘연한 10억에 대한 이야기였을 테지만 주은은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내가 20년을 간병했으니 그 브라운 미싱이라도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제필은 형식적인 위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지요. 간병은 막내 몫이니까. 재홍이 덧붙였어요. 주은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순간 평생을 함께한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흐릿한 시선으로 주은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건넨 말, 수고했다, 주은아. 넌 내가 가장. 그러나 그 말은 영원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송의 산자락에 자리한 오래된 한옥. 주은은 사랑채 문을 열었습니다. 20년 전부터 홀로 지켜온 집이었지요.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나무 향과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오래된 마루가 삐걱거렸습니다. 주은의 손에는 낡은 브라운 미싱이 들려 있었지요. 어머니의 미싱. 주은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으로 미싱의 표면을 쓸어내렸어요. 먼지가 손끝에 묻어났지만 그 아래로 반들반들한 표면이 드러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었지요. 방 한구석, 옷걸이에는 주은이 직접 만든 아버지의 마지막 조끼가 걸려 있었습니다. 겉감은 회색 울이었고 안감은 따뜻한 패턴의 면이었어요. 주은은 아버지가 입었던 모든 옷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체온이, 그의 기척이 아직도 옷에 남아있는 것 같았지요. 미싱을 작은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나무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실패들이, 두 번째 서랍에는 바늘과 가위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주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낡은 봉투 한 장이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지요. 그 안에는 발가락만한 크기의 녹슨 열쇠와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주은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어요. 내 어머니 묘 오른쪽 8번째 돌 아래 너만 알게 되기를 바란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주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때 두 오빠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뭔가 남긴 건 없니? 실은 3개월 전 아버지의 예금 통장에서 10억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오빠들에게서 들었지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주은의 손에 들린 쪽지와 열쇠가 그 행방을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주은은 창가로 다가갔어요. 창밖으로 어머니의 묘가 있는 산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주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20년의 세월, 묵묵히 부모를 모셨던 나날들,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친 발걸음, 자신의 청춘이 쓰러져가는 동안 서울에서는 오빠들이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출세의 길을 걸었지요. 아버지. 주은은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의문이 교차했어요. 공정하지 못한 유산 분배에 대한 원망보다 아버지가 남긴 이 비밀이 더 가슴을 쓰라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주은에게만 전하고 싶었던 진실 같았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주은은 결심했어요. 내일 새벽 어머니의 산소로 향하리라고, 그리고 오빠들보다 먼저 진실에 다다르리라고. 미싱 위에 손을 올려놓고 주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려 했지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주은은 산길을 오르며 숨을 헐떡였어요. 손전등 빛에 의지한 채 발밑에 돌부리를 조심스럽게 피해 걸었지요. 어머니의 묘로 가는 길은 주은에게는 익숙했습니다. 20년간 수없이 오갔던 길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오늘은 다른 이유로 왔어요. 주우는 산소에 다다라 속삭였습니다.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잠시 묵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묘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렸지요. 8번째 돌. 주우는 아버지의 쪽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주변을 살피니 사람의 기척은 없었습니다. 주우는 조그만 삽을 꺼내 들었지만 곧 내려놓았어요. 대신 손으로 직접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아버지, 왜 이런 방법을? 주우는 중얼거렸습니다. 한 뼘, 두 뼘 깊이 파내려갔을 때 단단한 물체에 손끝이 닿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자 작은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주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쪽지에서 발견한 녹슨 열쇠를 꺼냈어요. 열쇠 구멍에 맞춰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봉투 하나와 여러 장의 서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요. 주우는 먼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어요. 막내야, 넌 내가 가장 아꼈던 자식이다. 그걸 말로는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전하고 싶었다. 이건 내 삶을 위한 시작이다. 짧지만 강렬한 문장에 주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수고했다. 주은아, 넌 내가 가장. 이제야 그 문장의 끝을 알게 된 것 같았지요. 주은은 다른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예금 증서, 소형 건물 등기부등본, 임야증서, 비밀 신탁계약서 모두 주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액수를 모두 합치니 약 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주은은 숨을 멈췄지요. 아버지, 이번엔 분노도 원망도 아닌 다른 감정이 주은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이해였지요. 아버지는 주은에게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이런 방식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주은은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철제 상자는 다시 흙 속에 묻었지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 아버지와 주은만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주은의 발걸음은 올라갈 때보다 가벼웠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였지요. 아버지의 말처럼 너답게 살아라는 뜻을 실현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또 왔어? 이번엔 뭘 찾으려고? 주은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첫째 오빠 제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당에는 두 오빠가 서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지요. 무슨 일이신가요? 주은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아버지의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오빠들 모르게 가방을 꼭 쥐었지요. 아버지, 돈 어디 갔는지 아니? 둘째 오빠 재홍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10억을 찾아갔대. 그리고 행방이 묘연해. 모른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주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전과는 달랐어요. 이제 그녀는 진실을 알았기에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지요. 아버지 유품은 다 찾아봤어? 제필이 물었습니다. 네. 별거 없었어요. 옷가지와 미싱뿐이었습니다. 주은은 반쯤 거짓말을 했어요. 미싱 안의 서랍에서 발견한 열쇠와 쪽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요. 우리가 한번 찾아봐도 되겠지? 재홍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집은 아직 세 남매의 공동 재산이니까. 주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찾을 만한 건 이미 자신이 가져왔으니까요. 오빠들은 주은의 방을 비롯해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미싱도 열어보고 서랍장도 뒤지고 심지어 바닥의 장판까지 들춰봤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은은 미싱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은 공증됐고 오빠들은 각각 30억씩 받았죠. 저는 이 미싱 하나만 받았고요. 그게 다예요. 제필은 창밖을 바라보더니
문득 물었어요. 어머니, 산소에는 갔었어? 주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네, 어제 다녀왔어요. 아버지 발인 후에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재필과 재홍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도 산소를 찾아갈 생각인 듯 했어요. 하지만 주은은 이미 모든 증거를 가져왔기에 두렵지 않았지요. 우리도 가봐야겠다. 재홍이 말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주은은 미싱의 톱니바퀴를 손으로 돌리며 대답했어요. 오빠들이 떠난 후 주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자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지요. 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내 삶을 위한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할 때였어요. 20년간 부모님의 삶에 맞춰 살았던 시간을 뒤로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을 때가 온 것이지요. 주은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비밀 신탁계약서에 적힌 주소가 눈에 띄었어요. 서울 강남의 한 신탁센터. 내일은 그곳으로 가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빌딩 숲 사이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고층 건물 앞에 주은은 서 있었습니다. 시골 사람처럼 위로 한참을 올려다보았어요. 이곳은 주은에게 낯선 세계였지요. 이주은 고객님 맞으십니까? 안내데스크에서 젊은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주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밀 신탁계약서를 보여주자 여직원은 공손하게 안내했지요. 7층으로 모시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주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생전 처음 밟아보는 금융권 빌딩, 처음 들어보는 신탁이라는 단어, 그리고 낯선 서울의 풍경까지 모든 것이 어색했어요. 이주은 고객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7층에 도착하자 중년의 남성 직원이 맞이했습니다. 그의 명찰에는 신탁 담당 팀장 강우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님의 특별 신탁 계약건으로 오셨군요. 강 팀장은 주은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고객님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조용한 회의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주은은 긴장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창호 고객님께서는 1년 전 이 신탁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강 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총 100억 원의 자산을 딸인 이주은 님만이 접근할 수 있는 특수 신탁으로 설정하셨지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는 구조입니다. 주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1년 전, 그때는 아버지가 아직 건강했을 때였지요.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주은은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강 팀장은 잠시 주은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님, 딸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을 가졌다고. 그 말에 주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자신을 표현했다니 믿기 어려웠지요. 이창호 고객님은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강 팀장은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어요. 딸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달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주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주은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자산 목록과 앞으로의 관리 방안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부동산부터 주식, 예금까지. 아버지는 주은의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 두었던 것이지요. 아버지, 주은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이 이런 방식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주은이 물었습니다. 강 팀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고객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창호 고객님께서 한 가지 부탁을 남기셨지요. 주은이에게 말해주십시오. 너답게 살아라. 주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자신답게 사는 것. 그동안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삶의 방식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가능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기회,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심을 통해서요.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 주은은 청송읍내 작은 상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창가를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니 텅 빈 공간이 보였어요. 이곳은 주은이 아버지의 유산으로 매입한 첫 번째 공간이었지요. 계약서 확인해 드릴게요. 부동산 중개인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주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첫 투자, 첫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실 건가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주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녀가 가진 건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솜씨와 오래된 브라운 미싱뿐이었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바느질방을 열려고 해요. 수선도 하고 옷도 만들고. 주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하고 있었지요. 다음 날 주은은 빈 상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하얗게 칠하고 원목 테이블을 들여놓았어요. 브라운 미싱은 창가에 놓았지요. 햇살이 비치는 자리였습니다. 간판도 주문했어요. 한 땀 마음이라는 이름으로요. 무슨 뜻인가요? 그 이름은? 간판을 다는 기사가 물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마음을 담는다는 뜻이에요. 주은이 대답했지요. 그것은 그녀가 아버지에게 배운 삶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묵묵히 정성을 다해 한 땀 한 땀. 오픈 첫날 주은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어요. 하지만 주은은 괜찮았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이 집은 무슨 가게인가? 오후가 되자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주은은 반갑게 맞이했어요. 수선도 하고 옷도 만드는 곳입니다. 주은이 대답했지요. 할머니는 바지 한 벌을 내밀었어요. 그럼 이것 좀 줄여줄 수 있는가? 손주 것인데 길어서 자꾸 걸려 넘어진다네. 주은은 미싱 앞에 앉았습니다. 재봉틀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주은의 솜씨를 유심히 지켜봤지요. 10분쯤 지났을까? 바지는 깔끔하게 수선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솜씨가 좋구먼. 할머니가 감탄했어요. 얼마요? 1,000원이면 됩니다. 주은이 말했지요. 너무 싸네. 5,000원은 받아야지. 할머니는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 마을에 이런 가게가 필요했어. 앞으로 자주 올게. 그렇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청송읍에 솜씨 좋은 바느질방이 생겼다고. 마을 어르신들의 옷을 수선하고 아이들의 교복을 줄이고 가끔은 동네 행사용 현수막도 만들었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지만 주은은 행복했어요. 어느 날 주은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옷을 만들어야겠다고요. 20년간 주은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옷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아버지의 잠옷, 어머니의 이불 커버,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수선만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입을 옷을 만들었어요. 주은은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어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자신을 만난 것 같았지요. 사랑채를 정리하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을 정돈하고 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추억을 간직하되 새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었지요. 그러던 중 오빠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주은아,
집을 팔려고 해. 첫째 오빠 재필의 목소리였어요. 우리 셋이 공동 명의니까 내 동의가 필요해. 주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오빠. 판매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억 정도 예상해. 3등분하면 너한테도 6천만 원 정도 돌아갈 거야. 주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진행하세요. 전화를 끊은 주은은 곧바로 강 팀장에게 연락했어요. 제 명의로 그 집을 사고 싶습니다. 주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이 담긴 공간이었으니까요. 매입 완료되었습니다. 강 팀장의 연락을 받은 주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집, 어머니의 정원, 주은이 20년을 보낸 그 공간은 이제 온전히 그녀의 것이 되었어요. 오빠들은 자신들이 팔려던 집을 누가 샀는지 모를 터였습니다. 거래는 중개업자를 통해 익명으로 진행되었으니까요. 주은 씨, 오늘은 뭐 만들고 계세요? 한땀 마음을 찾은 단골 손님인 김영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주은은 미싱에서 손을 떼고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손녀 홀레복이요. 다음 주가 결혼식이잖아요. 주은이 대답했습니다. 하얀 드레스 위에 노일 레이스를 정성스레 다듬고 있었지요. 아이고, 고마워요. 우리 손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영순 할머니는 감사의 인사를 건넸어요. 근데 주은 씨는 왜 시집을 안 갔는교? 이쁘장하고 솜씨도 좋은데. 주은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제 삶이 지금 시작됐거든요, 할머니.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영순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간병하느라 못했던 일들을 이제야 하는 중이랍니다. 주은이 미싱바퀴를 돌리며 대답했지요. 영순 할머니는 주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늦은 건 없어. 이제 시작이지. 그 말에 주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야 시작인 거지요. 주은은 매일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중단했던 습관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내 옷을 3벌이나 만들었다. 청색 블라우스, 베이지색 스커트, 그리고 카디건. 모두 나를 위한 옷들이다. 일기장에는 소소한 일상과 함께 꿈들이 채워졌어요. 바느질 교실을 열어 마을 아이들에게 재봉을 가르치고 싶다는 꿈, 작은 패션쇼를 열고 싶다는 꿈, 서울에 가서 디자인을 배우고 싶다는 꿈, 그동안 감히 꿈꾸지 못했던 소망들이었지요.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첫째 오빠 재필이었어요. 주은아, 난데 내가 입원했어. 재필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대학병원에 있어. 주은은 놀랐습니다. 많이 아프신 거예요? 병원이 어디죠? 서울대병원. 근데 너 청송에 있으니까 무리해서 올 필요 없어. 그냥 알아두라고. 재필의 말이 이어졌어요. 내일 가겠습니다, 오빠. 주은은 결심했습니다. 가족은 가족이니까요. 그동안의 서운함과 상관없이 아픈 오빠를 외면할 수는 없었지요. 다음 날 주은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택시비가 조금 비싸더라도 아픈 오빠에게 빨리 가고 싶었어요. 병실에 도착했을 때 재필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둘째 오빠 재홍이 서 있었습니다. 주은아. 재필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진짜 왔네. 많이 아프신가요? 주은이 물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오빠의 안색을 살폈지요. 창백했지만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래. 재홍이 설명했습니다. 이제 회사 좀 그만하고 쉬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형이 어디 말을 들어. 병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은은 조용히 사과를 깎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행동이었지요. 그런 주은을 보며 재필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아버지 덕분에요. 주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필과 재홍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주은의 말에 담긴 진실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청송의 가을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산자락을 붉게 물들인 단풍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어요. 주은의 바느질방 한땀 마음은 이제 마을의 명소가 되었지요. 주은이 만든 생활한복과 액세서리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였습니다. 주은 씨, 이번에 서울에서 하는 공예 박람회에 나가보는 게 어때요? 단골 손님인 이영희 씨가 제안했어요. 그녀는 청송군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군에서 지원도 해줄 수 있어요. 주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박람회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한번 도전해 볼게요.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전시할 작품을 선별하고 부스 디자인을 구상하고 홍보물을 만드는 일까지 주은은 밤낮으로 미싱을 돌렸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선보인다는 기쁨이 더 컸지요. 박람회 전날 밤 주은은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산소도 그 옆에 있었지요. 주은은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내일 서울에 가요. 제가 만든 옷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주은은 미소 지었지요. 어쩌면 그들은 항상 주은을 지켜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 코엑스의 공예 박람회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주은의 부스는 작았지만 정성스레 꾸며놓았어요. 한 땀 마음이라는 간판 아래 주은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지요. 이 스카프는 직접 염색하신 건가요? 한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네. 청송의 산에서 자라는 식물로 염색했습니다. 주은이 대답했어요. 모든 작품에는 저희 고향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그 말에 여성은 감탄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옷이라니 멋지네요. 이걸로 주세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주은의 작품은 소박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특히 자연 염색과 전통 바느질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점이 호평을 받았지요. 박람회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오빠 재필과 둘째 오빠 재홍이었어요. 주은아, 재필이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잘 지내나 해서 왔어. 주은은 놀랐지만 담담하게 반겼어요. 어서 오세요, 오빠들. 이게 다 내가 만든 거야? 재홍이 전시된 작품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서려 있었어요. 네, 다 제 손으로 만든 겁니다. 주은이 대답했지요. 정말 대단하다. 재필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몰랐어.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그들 사이에 맴돌았어요. 마침내 재필이 입을 열었지요. 주은아, 미안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주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이제 저는 제 길을 찾았으니까요.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재홍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보면 좋아하실 것 같아. 네, 아버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주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브라운 미싱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의 유산,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주은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주은은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길이었지요. 브라운 미싱이 돌아가며 주은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켜진 사람이었다. 그걸 이제 알았다. 그리고 주은은 새로운 한 땀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만의 인생을 짓는 한 땀이었어요.